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최우정입니다. 정찬배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제가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명됐습니다. 한 전 장관은 어제 오후 이임식을 갖고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디뎠는데 정치인 한동훈의 첫 일성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였습니다.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역시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선을 위해서 사심없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장관 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며 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는데 일단 어제 이임식 과정을 좀 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면 휘두른다 이런 얘기인데 예. 무조건 휘두르면 그냥 끝나는 거죠, 게임이. 그렇죠. 휘둘러가지고 말로 홈런을 쳐야 되는 건데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지금 이 여권이 이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죠, 이제 비대위원장 될 뿐이니까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칭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게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아니면 뭐 완전히 여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떤 상임 고문은 뭐 저기 배 12척을 맡겨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까지 했던데. 그렇죠. 아무튼 문제는 전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이제 인물인데 저도 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뭐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간에. 그런데 일단 대통령 직할 체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에 임명이 됐고 또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의 여러 가지 수렴을 거쳤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그런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이른바 그 당정 관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첫째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기존의 국민의힘의 문법과는 어떤 차별화를 보일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보수의 또 이 언어와는 어떤 다른 언어를 낼 것인지가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기존의 언어와 똑같이 간다면 조금씩 변한다 하더라도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일단의 생각을 내비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기존의 여권의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김기현 체제 지도부가 거의 와해된 건 말이죠.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이제 감수성의 부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김기현 대표는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봐서 맹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일단 지적을 하고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도 대패를 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 또 이념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좀 뭐 지금 뭔가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저희가 밟아 나갈 거예요. 사실 지금 뭐 나이만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그 직에 오르게 되는 건데 74년생, 이재명 대표가 1964년생, 73년생 나이부터가 일단 여야 대표가 비교되는 만큼 일단 여권 내에서는 기대가 나오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꼭 뭐 나이뿐만이 예.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 인물의 그 면면을 볼 때도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거의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자기 힘으로 제도권 내에서 차곡차곡 자기 실력만으로 업적과 성과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예. 그동안의 정치 지도자를 보면 정치를 아주 젊을 때부터 했거나 중간에 누구로부터 픽을 당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회창 총재 이후로 처음이 아니냐. 그런데 이회창 총재와 다른 것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을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다. 그 점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이념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보수 정당입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층, 어떤 속성을 가진 분들에게 소구력이 있느냐 이 점을 봐야 될 텐데 한동훈 장관이 20, 30대 특히 남성에게 저희 당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소구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 당에 좀 취약한 그런 분들에게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일단 비대위원장직 수락 시점을 주말로 당초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시간표가 지금 빨라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한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본인은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간보거나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지금 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예. 상황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대로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예, 본인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 이런 직접적인 포부까지도 내비치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간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건데 이제 실제 어제 한 전 장관은 법무장관 이임식에서 항상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이야 여권의 비대위원장에 오를 정도로 체급이 커졌지만 부침도 많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이후에 이 최연소 검사장에 오른 뒤에 또
같은 정부에서 좌천까지 당했잖아요, 최 기자. 예, 맞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예. 사실 만 22살, 그러니까 1995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2019년 대검에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직책도 승승장구를 했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까지 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 이후에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고초를 좀 겪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좌천을 당하면서 처음 검찰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좌천이 됐고요. 예. 그 이후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까지도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뭐 4차례 좌천을 겪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장관 사실 뭐 능력이야 계속 정평이 나 있었고 당시 뭐 잘 나가는 검사들 모임에도 속했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예. 특수부 검사로서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독자적으로 굉장히 자기 주관에 의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검회라는 특수부 검사들 모임에서 막내격으로 이제 합류가 돼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 그때도 막내 때도 어려운 수사에 대해서는 한동훈한테 물어봐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한동훈은 내 말 안 들어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수사가 이제 안 풀릴 경우에는 한동훈이 뭐라 그래라고 물어보라고 와서 얘기 좀 풀어보라라고 하면 항상 해결책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결론이 딱 나면 또 윤 대통령이 오늘 그럼 회식하자 그럼 저는 회식 안 합니다 하고 집에 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립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개로 왔을 때도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검사 시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4번 좌천이 됐는데 저희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급에서는 일선 수사부서에서 물러나서 고검으로만 가도 좌천이라고 여기고 사표를 내요. 근데 그렇죠. 지방으로까지 보내면서 4번 좌천되는 거는 사실 역사상으로도 있어 본 일이 없는 일인데 예. 그거를 견뎠다. 그리고 사실 정권 교체가 될 거라는 거 아무도 예상 못했던 뭐 민주당에서 20년 집권 얘기하던 그 시절에도 검사 옷을 벗지 않고 4번의 좌천을 견뎠다는 건 검사로서 자신이 책무, 희생 정신 그거를 끝까지 몸으로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용기와 헌신은 정치권에서도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화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이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갈 수 있다. 이 근거로 지금 사용되는 상황인데 이 한동훈 전 장관의 존재감이 여의도에서 빛을 발한 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법무장관에 취임하고부터입니다. 스타 장관이다 이런 평까지 얻었는데 지난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도토리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가요? 네, 도토리. 이렇게 된 거? 장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이고 어디 오셨어요? 울산. 아이고.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잘생겨졌어요. 자, 보신 것처럼 스타 장관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 변신을 하는 건데 50대 정치 신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이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50세 한동훈의 보수 미래 맡겼다 이런 내용인데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 출신인 한 장관에게 명운을 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제목과 이 내용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예. 50세 한동훈의 보수미래에 맡긴 거죠. 지금 대체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가 좀 불리하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일단 그래서 이제 비상한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3번째 와서 비상한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많은 특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과도하게 한동훈 장관의 짐을 안기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초부터는 바로 비대위원장 업무를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8일 날 예.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때 그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 생각은 비쳤습니다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뭐 검사실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식의 그거는 지금 의미가 별로 없는 예. 거고 장관 한동훈 그리고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그 차기가 어떤 것인지 일단 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평소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대단히 언행이 반듯하고 예.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편에 뭐 물론 이제 정권 편이긴 합니다만 장관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관들과 분명히 차별화를 보였어요. 그런 점이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과연 앞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긴 거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적해 나갈 것인가. 그게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 연결될 것이고 친윤 그룹들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이 양지로 지금 출마를 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일단 첫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네. 지금 뭐 두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6일에 비대위원장 뭐 당연히 올라서는 게 확실시되고 28일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한 2, 3일 정도 있는 건데 이 사이에 사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기류가 여권 내에 있다. 이런 보도, 이런 내용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걸로 보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한 말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하지 않은 발언을 뒤집어서 다른 해석까지 하는 보도들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 한 말이 뭐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 앞에 아무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법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겠다는 전제를 깐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법의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특검과 특검보 추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들로만 해야 된다는. 현재는 민주당 정의당이에요. 예, 거의 뭐 저 국정농단 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특검 추천을 포기한 거 그때 외에는 예. 다 여야 합의로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악법이라는 측면을 많이 한동훈 장관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맨 먼저 할 말은 지금 상정이 예정돼 있는 이 법안의 내용 자체의 부당함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설파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의결이 되겠죠. 예. 민주당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그 다음 단계야 예상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재의결까지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결이 될 텐데 예. 민주당은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이 법안을 왜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러한 성격의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론을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국민께 전달하느냐 거기서부터가 이제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맨 첫 일성에서 나올 얘기는 아마 그 부분 법안의 부당함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벌어질 민주당과의 이런 투쟁 과정에서의 정치력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총선 후 특검법 관련 뭐 시행은 일단 그 지금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는 너무 예. 그 정치 앞서 나간- 공학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알겠습니다. 국민께 설득할 수 있는 예. 요소가 총선을 정치화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또 역공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한동훈 전 장관을 낙점한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도 듣고 옵니다. 뭐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인 그 감각이나 또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자, 참신함으로 새로운 정치를 이뤄낼 적임자로 준비됐다 이건데 한 전 장관이 일단 선봉장에 서면 국민의힘이 확 바뀔 거다 동의하십니까, 최 교수님?
글쎄요, 저는 어쨌든 예. 일단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좀 전 저희가 무슨 이야기 나눴다시피 자료 없이 예.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맞추면 뭐하고 또 안 맞추면 뭐합니까? 근데 저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게 한동훈은 그래도 과거의 여권 인사와는 달리 분명히 할 만은 할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이제 반응한 걸 보면 말이죠. 김의겸 의원과 특히 이제 그럼요. 언쟁하는 부분.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탁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언행이 반듯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 어쨌든 구조가 지금은 대통령 직할 체제예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를 똑같이 여러 가지 물론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뭐 저기 선전선동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 이런 것들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기존의 국민의힘 문법과 뭐가 다른 것인지,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조금씩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검법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없으므로,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사를 했어도 잘못이 안 나왔잖아요. 자신 있게 응하겠다. 예. 그러나 지금 당신들 야당이 지금 이렇게 총선에 악용하려 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심판할 거야. 그러다 보니 받겠다라고 한다면 좀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선전선동이다, 뭐 악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간다면은 그럼 기존의 문법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특검을 받아야,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기존 문법과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입장이신 굉장히 큰 거군요. 임팩트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거기 맨 브리핑 해도 국민들이 몇 번 이렇게 관심 갖다가 그만둘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 아무 잘못 없네. 그럼 야당한테 역풍이 갈 수 있어요. 수사 상황이 예. 생중계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생중계 대봐야 예. 뭐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잘못이 없는 한. 관심이 없을까요, 과연? 아니 몇 번은 관심이 있겠죠. 근데 예.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이 없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다 말죠. 그럼 야당에게 오히려 역풍이 간다고요. 네.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근데 여전히 선전선동이다, 무슨 뭐 이게 악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시기 문제 같은 것도 예. 물론 일리는 지적인데 그렇게 야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그 돈봉투 의혹 이런 것들에서 야당 수사하지 말아라. 예. 억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 끝나고 수사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역시 한동훈은 다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15대 총선 때 96년도 이회창 그 총재가 YS한테 각을 세우고 총재되고 나서 선거 예. 이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 지켜보자. 예. 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입장은 이 달라진 점을 보이려면은 이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제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받겠다는 거를 용산 대통령실에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치에서는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디테일에 있어서 전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 근데 디테일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전혀 다른 면으로 흘러가고 이게 총선용 선거 캠프로 인용될 우려가 있으면 그거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도웁시다라고 하면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백조 편성해 가지고 다 뿌립시다라고 하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용을 봐야죠. 독소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제3의 뭐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받아도 무리 없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걸 아예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국민의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민주당에서 원한 사람을 특검으로 꽂은 다음에 매번 발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맹인인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럼 예. 이런 폐류나가 이러잖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해라 그럼 나쁘다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평가 끝난 다음에 근데 걔가 심청이었대요. 공약미 300석 때문에 집을 나간 거래요. 예. 라고 하면 나 투표 잘못했네? 이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는 차단하는 게 맞다. 이 독소 조항을 뻔히 보면서도 그걸 받지 않으면은 달라진 모습이 아니다. 예.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새로운 정치죠. 독소 조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정치력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니다라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고 법적으로 법률가로서의 평가를 다 국민들께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 예. 자체가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빼야 된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지금 출입하는 최지영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럼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빼자,
받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근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거기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않는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직 임명도 전이기 예.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더 내놓을 수 있을지 일단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물론 28일까지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당과 민주당이 토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변협이 추천해서 선택하는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 예. 내용이기는 한데 그걸 굳이 지금 당장 받을 필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시의적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뭐 방송에서도 공방이 계속 오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서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고 한겨레 신문 3면 기사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 윤 대통령 직할 체제를 완성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사령탑으로 환전정관을 앉히면서 혁신의 쟁점으로 제목된 수직적 당정관계 타파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사실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모두 경찰 출신입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경 합동 수뇌부 같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도부 안에 이제 경찰 출신들이 쭉 계셔서 예. 경찰 위주로 돼 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도 양옆에 경찰 출신들이 계셨고 하는 장면을 뭐 찝은 기사들도 봤는데. 김석기 의원, 윤재욱 원내대표 두 명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직업, 어떤 직업을 거쳤냐에 따라서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너무 표면적으로 본 거라고 봐요. 방금 예. 전에도 보면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검사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국민이 선택을 했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근데 왜 또 그냥 검사를 하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 저희 당원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출신을 보고서는 과거에 검사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니까 검사들 하는 것처럼 가겠다느니 또는 뭐 경찰 출신이 지도부에 많으니까 경찰당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들은 너무 식상한 그런 표현 방법이고 그렇다면 지도부에 저희가 경찰분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그럼 저희 당이 경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까? 그리고 경찰스럽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지적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점에서 경찰 출신이 수뇌부에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과거 전력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사를 너무 쉽게 쓰는 일을 너무 안 하는 기자들의 그런 기사 작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구 변호사님. 그리고 팩트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예. 게 경찰 출신이 수뇌부면은 경찰의 이익을 더 챙겨주는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의 수사권이 전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예. 국민의 이익을 앞세웠지 자기 전에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결정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검사 출신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경찰 출신이 당에서 있으면 더 융합하고 있구나. 그 예. 융합해서 나온 게 수사권 조정에서도 경찰 이익 대변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팩트에 따라서 판단이 가야 되는데 전직이 뭐였다? 그럼 뭐 민주당에는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경찰 출신 없나요? 그런 거는 전형적인 낙인 찍기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낙인 찍기다. 지금 이런 반박인데 사실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수뇌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예. 일단 하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결과를 보자. 그러니까 검찰 경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못 나갈 거 없죠. 예. 비선거권 다 있는 건데 단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이 높고 아주 이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정치 예.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의 그러한 얘기들 좀 검경 출신 아니냐 이런 말이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진실과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말이 의미가 없다. 이 두 분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두 분 말씀처럼 그게 정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려면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예. 성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검찰 출신, 여당의 대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출신인데 봐라 이렇게 잘해내지 않느냐. 정치개혁 잘해내고 예. 국회개혁도 잘해. 국회개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 국회개혁도 그거 다 뭐 진부한 얘기들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야당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 친윤 그룹들도 일단 뭐 아주 양지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아니 검찰 출신이 더 잘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 출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건데 역시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냐를 보면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결과물이 중요하다. 보자. 이런 말씀인데 자,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한 전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내용도 듣습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당정관계 방향 어떤 부분이신가요?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적은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노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데 정작 두 사람은 기우다, 우려할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그동안 보여왔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예. 임명되기 전에는 이제 뭐 광역단체장의 말을 통해서 한 장관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말을 안 들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전해졌었는데 지금 이 비대위원장직 임명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사로서도 한동훈의 상사로서 있었지만 상사로서도 자신이 지시를 해본 적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 이런 얘기도 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일 것이다. 이런 비판을 서둘러 지금 차단하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아까 싱크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다고 강요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러면서 맹종할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전의 일화와 조금 맞닿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서로 잘 알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봅니다. 가장 신뢰하는 분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고 그 깊은 신뢰 속에 그리고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수익적 당정 관계도 뭔가 돌파구를 열 수가 있다. 아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현 장관 중에서도 가장 인연이 오래됐고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전 대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김기현 전 대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기 때문에 말을 잘 건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동안 일을 같이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소개한 대로 한동훈 장관께 지시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많이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큰 사건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대화의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 의견에 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분이 생각하는 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자꾸 윤 대통령에 반대되는 얘기만 해야 된다고 아예 그냥 전제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마치 윤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즉 총선 승리를 눈앞에서 우리가 목표로 생각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거스르는 것도 있지만 같이 맞춰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넓혀서 보면은 그동안 이 일을 같이 해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저희 당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구원 투수로서 등장한 게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협의가 가능한 관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건데 이 가늠해 볼 만한 단서는 한 장관의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위기는 몸살일 때 온다입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발언과 연결을 해서 한 장관이 과연 어떤 혁신의 칼을 휘두를까요? 일단 주목되는 건 친윤 중진의 물갈이 폭입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겠습니다.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친윤 중진 물갈이 폭 긴장입니다. 폭에 지금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중진과 지금 뭐 접점이 없다 이런 평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뭐 인효인 혁신이가 겨눴던 영남 중진, 친윤 진영으로 다시 이 시선, 칼날이 향할 가능성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없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뭐 예. 해석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측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 주셨듯이 여의도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을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혁신의 카드로 뭐 김건희 특검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야당이 공세하는 프레임에 휘둘릴 거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 내의 혁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예. 지금 초점을 맞추고 한 장관이 움직일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영남과 또 친윤 인사들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어제 뭐 공지가 잘못 나갔다고 하긴 했지만 예. 임요한 공관위원장 이게 같이 그 인사 문구로 막 나가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잘못된 문구다라면서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는 일이 실제 기술적으로 잘못됐던 거죠? 예, 문자 알림 자체가 예. 이제 기술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강한 혁신 드라이브를 한 장관이 조금 받아 안기 위한 예. 뭐 물밑 작업 내지는 이제 뭐 공감대가 조금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뭐 한 장관이 지금 뭐 친윤계 인사들 두루 만나고 그 장관 임명 직전에 장제원 의원까지도 만났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아예 교감이 없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장제원 의원도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렇죠. 다른 이제 친윤계 인사들의 연쇄 불출마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마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친윤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 김기현 전 대표도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들어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명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지역 출마 생각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페이스북으로 사퇴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천 말씀드릴 계획이 있었던 앞으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같은 혹시 하실 당이 면몰 일심에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 자맹이 길어지시는 이유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서요. 저는 자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말을 아끼는 모습이고 지금 관심이 일단 이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입니다. 이 비대위원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젊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그럴 걸로 보이죠? 예, 제 생각에도 연령대는 확실히 낮아질 걸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연령대 뭐 꼭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면 뭐 3선, 재선, 뭐 4선 이런 분들이 안배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탈피하는 아마 비대위원 인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할 때 같이 그 절차를 밟아서 비대위원까지도 동시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26일 날 하는 것은 전국위원회 비대위원장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다시 상임정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비대위원을 추천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소집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시간을 두고 비대위원 인선을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뭐 안배하는 식의 선수 안배라든지 예. 당내 인사들 중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아닌 걸로 저도 추측을 합니다. 공관위 문제도 잠깐 볼게요. 사실 이제 공관위 구성 매우 중요한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관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원회 특정 의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은 배제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예. 친윤이나 중진 그룹들의 물갈이 상당폭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뭐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필요 조건이라고 봐요. 충분 조건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공관위원장하고 이제 그 호흡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워낙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좀 있잖아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겉모양을 비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속에서 물 밑에서 어떻게 조율을 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도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주저앉히는 것 이런 것들 이미 김장연대라는 게 해체가 됐기 때문에 김기현, 장제원 연대라는 게 전 윤 대통령의 뜻이 그럴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도 지금 이 상태에서 친윤이나 중진이 계속 있다면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거라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는 공관위원장하고 잘 논의해서 친윤이나 중진 그룹에 대한 기득권 포기 이런 방향은 잘 이뤄낼 거예요, 아마. 저는 그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양지로 자꾸 출마하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제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그분들 무조건 출마하지 말라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무리 없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역시 한동훈이구나, 한동훈이가 들어오니까 달라지는구나라는 인식을 어떻게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제 한동훈 전 장관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전 대표 만날 거냐?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물밑 접촉 이루어질지 만날 가능성. 근데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뭐 화합을 위한 스탠스를 취한 적이 없거든요. 27일로 날짜도 못 봐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뭘 열고 당에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뭘 밝혔나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텐데 나 나가는 거 두려움 네가 다가와라. 이거는 사실 정치인이 할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그냥 고정이라면 결국은 내가 흠집 내는 거 무서워서 네가 굽히고 들어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이제 원래 이 지지층들에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접촉, 이거는 가치와 신념을 통한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위한 그냥 뭐 야합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실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 한 장관의 등판에 축하한다,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속마음은 어떨지 이 대표 발언 듣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축하한다,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뭐 기자들의 개인적 감정일 수는 있지만은 취재진들이 이 대표의 표정이 다소 밝아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뭐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울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표정 좋게 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자들이 질의할 때보다 다소 표정이 더 밝아서 더 밝았다. 의중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대부분 지도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간접적인 언어로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신경이 조금 복잡한데요. 물론 겉으로는 이제 총선의 정권 18론이 딱 먹히기 좋게끔 한 장관이 나서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역동성이 강하고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사할 것인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계속 재판을 주 3회 이상 나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가 뭐 나이도 훨씬 더 많고 올드한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장관으로부터.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장관을 향한 공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만 봐도 이게 어제 저녁이었죠. 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보면은 한 장관 이제 일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위장 전입한 부인에다가 딸은 입시 비리를 위해 표절한 논문을 저작권 문제로 삭제당한 장본인이다. 이런 취지로 지난번 이제 장관 청문회에 거론됐던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의혹들을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마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지 이제 그런 식의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조금 더 가열차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공격 앞으로도 이어질 분위기인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과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해당 조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조사 보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고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이제 본격 등판을 한 이후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일단 총선 결과가 향후 대선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총선을 잘 치러야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적인 생명도 계속 이어질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 조사 결과만 봐도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잠재력을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20, 30대에게 강하고 여성에게 특히 강하다는 그 내용이 저 조사 결과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저 조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 거의 있는데 저희 당에는 홍준표 대표,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대 지지율을 볼 필요가 있어. 30대 지지율을 저기 보면은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12%로 공동 1등이에요. 30대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20대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 6%로 2등인데 잘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10%로 1등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당에서 후보는 한 명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20대에서조차 이재명 대표는 5% 나와요, 지지율이. 그런 상태로 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있을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차원을 하나 봐야 되고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상황은 물론 총선을 잘 견뎌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개인 가족 관련한 일을 공격한다든지 한나땡이라는 그런 아주 유치한 단어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분석과 전략으로 임한다면은 한동훈 장관 다시 대적해서 이기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지금 야권 안팎에서는 한동훈의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 중앙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다. 사실 민주당이 최근 극심한 계파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상황 앞으로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비대위 대 이재명 대표 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 이제 민주당은 당내 이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을 이제 좀 완화시키고 당내 결속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대외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마 이제 공세를 집요하게 할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처럼 과거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적 이고도 많이 들춰낼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내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낸다면 야권의 그러한 공세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역시 한동훈은 직할체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몇 가지 이슈에 휘말리게 된다면 정치적 이슈에 그럼 이제 야당의 그러한 과거의 한동훈 장관의 문제에 대한 그 공세가 맥힐 거예요. 역시 중요한 관건은 중도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정책을 보였던 이유가 과도하게 우크리크했다고요. 그걸 과감하게 중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중도 쪽으로. 그래서 중도 진보 성향을 가끔 보일 때 역시 한동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역시 언어만 좀 바뀌고 말은 잘하니까 말씀을 잘하니까 말만 좀 바뀌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보수의 몫을 내고 있네 한다면은 어차피 보수는 결집해서 이 국민을 찍을 거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나서 껴안아야 되죠.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봐야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불과 1000표 내외로 갈리는데 그럼 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는 이 법이 아니에요. 장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 구자룡 변호사 말에 반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끌어안아야 된다? 끌어안아야죠. 유승민도 끌어안고 그럴 때 한동훈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지 여전히 배척한다면 그건 기존의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국민의힘 문법과 달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고 아젠다, 의제로 승부하면은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어제 이 한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마침 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계좌 사찰을 처음 주장한 뒤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 전 이사장의 주장과 한 전 장관의 반박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거 사찰 아니에요?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어제 항소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땠습니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이 나왔었는데요. 2심도 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 2020년 4월과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계좌,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명의로 된 계좌를 사찰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었는데 1심에서 이 4월과 7월 두 번의 발언 중에 4월 같은 경우에는 의도성이 없었지만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의도를 갖고 발언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벌금형을 내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유 전 이사장이 항소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2심도 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어제 판단에 대해서 일단 유 전 이사장은 작은 오류를 갖고 이렇게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보복운전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 소식입니다. 이 전 부대변인 이 자신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졸지에 4년을 달려왔는데 4년을 더 달려왔고요.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여기에 SNS를 통해서도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입장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이제 주장도 같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진위 여부를 조금 더 헷갈리게 한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전제는 본인은 이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실체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 접촉이라든지 이미 시효가 지난 블랙박스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는 에 더불어서 지금 이 자기가 본인이 처한 이 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본인이 확보하기도 전에 보수 언론이 먼저 이 판결문을 확보해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새벽 중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한 18번을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추가 팩트는 내놓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좀 답답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그러니까 뭐 부적격 사실상의 판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공세를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이게 지금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아마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요. 지난번 며칠 전 보도 보니까 그 최성 전 고양시장하고 김윤식인가 김윤석 전 시흥시장 그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논란이. 그럼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또 이제 이의 신청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게 친명계 인사잖아요, 이경 부대변인이. 그렇죠. 그래서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지금 민주당 내 가장 큰 이제 뇌관인데 이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이 공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경 부대변인의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수사 상황을 좀 보면은 처음에 대리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술 먹지 않았는데 또 대리운전 시킨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술 먹지 않아도 대리운전 시킬 수 있죠. 피곤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황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아마 당에서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벌금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도 그런 게 다 감안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경대 부대변인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아까도 뭐 김호준 프로에서 4년 달려왔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당에서 아무리 뭐 천 올리고 그런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일단 당시 피곤했었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대리 기사를 불러줬다 이런 입장인 건데 당시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는 지금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 발언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발을 당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용 자체가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예. 대리운전 기사한테 뒤집어 씌웠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됐는데 사실 이걸 법적으로만 이제 평가를 하자면 그 집합 명칭이라 그러거든요. 예. 어떤 직군을 얘기할 때는 개개의 명칭이 다 명예가 동시에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지금 이경 대변인이 자꾸 이제 해명을 하면서 자기가 사고가 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바로 직후에 경찰이랑 통화할 때 자기가 직접 운전했다는 얘기를 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수사기관에선 그거를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 보고서 형태로 공문서를 만들어요. 근데 예. 거기에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이렇게 공문서를 딱 만들면 그건 누구도 수정할 수 없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면 경찰이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그래서 굉장히 세게 처벌받고 파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을 작성했을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변명에 의하면은 경찰에서 허위 내용을 기재해가지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을 지금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히려? 네, 왜냐하면 그 수사를 한 경찰은 특정한 딱 한 명이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고발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혹될래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이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본인이 잘못이 더 늘어나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원외 친명 인사죠. 강의원 당대표 정무특보도 과거 이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이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2005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이제 면허 취소가 됐고요. 그 이듬해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다시 한번 두 차례 적발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강특보는 이에 대해서 이 2005년 음주운전은 개인 사정으로 삶을 비관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해명했고 그 이듬해 2006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주차된 차량을 조금 움직였던 것뿐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예. 다소 이제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도 뭐 성추행 의혹도 2003년에 벌어진 성추행 의혹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책까지 출판했던 이력이 있어서 2차 가해다 이런 지적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특보 신분인데 이 원외 친명계들의 자격 논란이 지금 마침 이 시점에 잇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들 잘 보면 뭐 그렇게 말이 길고 사연이 깁니까?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본인들이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허물은 별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이거를 문제 삼느냐 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은 그 윤리의식이 굉장히 없다. 만약에 저희 쪽의 인사가 비슷한 어떤 전력이 있어서 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온 건데 뭐든지 아니라고 하고 일단 부인을 하고 뭔가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또 법원을 비난을 하고 송영길 전 대표 경우도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억울하다고 하지만 결국 나오는 게 자기는 굴복하지 않겠다 이제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적어도 한 3, 40년 전에나 봤었던 아주 옛날 얘기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적절하게 판단을 내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 여론조사 이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후 이 통합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나 봐요. 예, 꽤 구체적입니다. 예. 한번 보면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 이런 설명을 붙이면서 이 부분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47%였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2%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여론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뭐 그 응답자들은 당연히 동의하는 비중이 더 높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확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예. 제가 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주목됐던 건 이제 뭐 청년층이나 충청권, 대전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응답자들이 이
통합비대위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선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 중도층의 표심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 안을지 연말 연초에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최 교수님, 이 질문 보면은 어느 당 지지하는지 먼저 묻고 그 지지자별로 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지지자들에 따라 다르니까 예. 특히 민주당은 뭐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더 하겠죠. 그렇죠. 보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편적인 중도층의 민심을 봐야 돼요. 예.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법무장관까지 끌어와서 지금 뭔가 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긴 것 때문에 10월 11일 날 그냥 우린 가면 이긴다. 수도권 선거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전망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러다간 대패합니다. 민주당도.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판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아직은 예. 판세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고 이런 식으로 있는 간다면 과정이다. 이런 예. 식으로 간다면 예.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곤란해요. 제가 볼 때. 제가 계속 곤란하다. 강조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예. 유증교사 의혹 같은 경우는 4월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더 높다 생각이 뭐 있는데, 이런 예.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예. 두고 봐야지 하는 거고 제가 예. 법원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혐의가 많냐고요. 어?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이게 뭐 예. 나쁘고 좋다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일단 대표직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민주당이 사는 거 아니냐고. 저도 옛날에 과거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 있었습니다만 예. 더 올라가면 또 무슨 뭐 지금 현재 보수 정당 계열에도 저도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중도층이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반사이익으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민주당이나 이 지지율이 30%대로 정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대권주자 1위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낙연 예. 대표에게도 명분이 있어서 신당선언 안 할 것이고. 비슷한 이야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내용을 듣고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가고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어제 이 대표에게 질문을 했죠. 어떻게 답했을까요? 들어봅니다. 뭐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뭐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양당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 민주당의 비대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답답한 게 잘 보시면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뭘 원하는지 그래서 뭔가 합의점이 나와야 뭐 비대위가 나오든 뭘 할 텐데 지금 서로 뭐 이리 오너라 뭐 네가 오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을 진 이재명 대표를 당 안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일단 통합비대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명분 쌓기용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지영 기자, 민주당을 매우 오랜 기간 출입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기자들은? 실제로 뭐 움직이고 있는 이제 주변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순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체가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외 인사들이 한 5천 명 가량 이제 모으긴 했다고 해요. 모으기는 했다 인원을. 뭐 각 시도에
1000명씩 이제 5곳을 모여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는 확보가 되긴 했지만 이낙연 대표도 내심 이제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만들어줘서 민주당으로 하나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주변 인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대표 주변에서도 그런 건의를 이 대표한테 직접 많이 해서 당장 만나고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릴 방안을 이 대표와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표는 아직까지도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만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 얘기를 아직까지도 주변 인사들에게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총선이 임박해져서 정말 야당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공천 작업은 대표로서 마무리를 하고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견지해 놓은 이후에 상황 변화를 좀 지켜보고 그때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기다려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 만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처음 방송된 TV조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3에선 이 트롯 여자를 향한 뜨거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쟁쟁한 실력자들의 진검승부가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의 귀한 트롯걸을 소개합니다. 이 창가에서 어라비야 돌아보세 하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해뜰이 와라 미스트롯 시즌 3. 자, 어제 처음 방송된 미스트롯3 지금 뭐 시청자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대박이어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 미스터트롯 3가 공개가 됐는데요. 첫날 시청률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국 기준 닐슨 코리아가 집계해봤더니 무려 17%가 나왔고요. 또 공중파를 포함해서 일주일간의 기록을 봤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집계된 수치인데 한 주간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고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미스트롯 첫 방송부터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TV뿐만 아니라 네이버 TV,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빈예서가 부른 모정, 이 네이버 TV에 오른 지 6시간 만에 1만 2천여 조회수가 나왔고 17세 진혜연이 부른 시절 인연은 5시간 만에 10,000회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와서 각각 탑 100 중에 2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보니까 이제 시리즈 사상 최초로 이게 지금 3번째 시리즈인데 1회 1라운드부터 데스매치가 펼쳐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룰이 처음 된 거는 지금 사상 처음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 사이에 공포의 1라운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 전날 대결 상대를 지목을 해가지고 1라운드부터 이 상대방을 떨어뜨려야지 이제 본인이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살 떨리는 방식이고요. 구별 리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토너먼트를 바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두 사람 다 올 하트를 받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고요. 우리 두 사람 다 올 하트를 받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한 사람 떨어지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만약에 둘 다 8개 하트 이하를 받았다. 그럼 두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점이면은 또 이제 마스터들이 이제 재투표를 하고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는 정말 진짜 첫 라운드부터 살 떨리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식을 더 지금 재밌게 꾸민 건데 어제 방송에선 반가운 얼굴들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 국가대표 리듬 체조 선수죠. 신수지 씨도 등장을 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언니 제가 다리만 11년 찢었거든요. 네, 오늘 언니도 가볍게 찢어드리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힘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이
이제 모두가 떠났더라고. 그러나 자, 이게 지금 뭐 한국 체조의 여신이었는데 신수지 선수가 사실 체조를 하다가 여러 변신을 꽤 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리듬 체조가 저렇게 우아한 종목이었구나. 다시 한번 감탄을 했고요. 사실 미스터 트롯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난도의 이 요기를 하면서 저렇게 또 안정적인 발성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리듬 체조가 정말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운동이나 세상 감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인기 유튜버도 도전장을 냈는데 이 트로트 음악에 맞춰 방어 해체 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뭘까요? 보겠습니다. 우주 최초, 세계 최초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선생님! 방어 좀 한 개만 드셔. 이거. 있어. 진짜. 먹어도 돼.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줌매 자갈치 아줌매. 자, 이게 지금 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무대 위 시식회가 벌어졌는데 이게 이목은 확실히 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근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보면은 옛날에 진행자한테 이렇게 특선물 먹여주는 건 봤는데 방어 해체쇼 하면서 노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자, 수빙수의 자갈치 아줌마라는 노래였는데 막상 막하였습니다. 사실 경쟁자랑 동률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12표, 12개 하트 동률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스터들이 다시 투표를 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7대6으로 김예은이 승리를 했습니다. 김예은 씨가 승리를 했고 지난 미스트롯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트롯 여제를 꿈꾸는 트로트 신동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인생 미련 두지 마라. 하랜말 신도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를 않느냐. 강이야 나버린 내 아들을. 자, 뭐 트로트 신동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많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우승을 거머쥐면 또 엄청난 특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물론 미스트롯에 출연해서 우승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 주목을 받긴 하는데 기왕이면 우승하면 좋겠죠. 우승하면 무려 3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첫 무대부터 보면 경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떤 신인들이 또 주목을 받을지, 관록 있는 가수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이면은 이게 언제 미스트롯을 시작할까 기다리는 분들이 몇 주간, 몇 달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영화 소식입니다. 이 연말 극장가도 많은 관객들이 찾으며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안방극장에 미스트롯이 찾아왔다면 영화관엔 이순신 장군이 찾아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상 보시죠. まさに今李承信の討ち取らねばなりませぬ. 진정 저들이 쉽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오.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李承信を捕らえてこそこの戦はたわまこを閉じる. 신부 찌르게 해주소서. 알프하라! 바로 먹지도 못 죽겠기.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자, 이 영화 이순신 장군 3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노량을 보려고 영화관에
또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봉 첫날, 지난 20일이었는데 개봉 첫날 그 관객이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이 수치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가장 최근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서울의 봄이 개봉 첫날 20만이었거든요. 예. 그걸 지금 넘어선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부작의 마지막에 흥행 조짐도 정말 심상치 않고요. 참고로 지금 3부작 중에서 첫 번째 명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 1,761만 명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2부작 같은 경우에 한산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726만 명이고요. 이번에 3부작 그 노량 죽음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임진왜란 발발하고 7년 뒤에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그린 그런 3부작의 마지막인데 개봉 첫날부터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 3부작 중에서 사전 예매로 따지면은 가장 높은 신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서울의 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뭐 연말 극장가 한국 영화에 이제 봄이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한국 영화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봄이 이미 93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곧 1000만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높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개봉한 노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첫날 기록부터 이미 서울의 봄을 넘어섰는데 20일 개봉했을 때가 21만이 넘었거든요. 앞으로 1000만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 예매율을 보면 서울의 봄이 1위였었는데 노량이 지금 이 기록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영화의 흥행이 다른 영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 매서운 한파를 녹여주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절절한 내용의 편지가 붙어 있어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76살 할아버지가 쓴 글이었다고 해요. 예, 이 할아버지가 12월 8일쯤 계양역에 노트북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그만 승용차를 타고 귀가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가방 안에 노트북이 들어서 저렇게 절절한 편지를 쓰게 된 걸까요? 사실은 그 USB를 꼭 찾고 싶은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이 USB에는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분에 대한 소중한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동영상, 사진, 그리고 아내가 숨을 거둔 이에 장례식장 사진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할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꼭 돌려달라. 또 돌려주시면 후사를 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글을 써서 프린트해서 계양역 부근 10곳 정도에 이런 편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아내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49년을 함께 지냈던 아내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꼭 찾아달라 이런 사연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한 추억들이 담긴 이 할아버지에겐 정말 소중한 인생의 보물이었을 텐데 결과가 궁금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말로만 들어도 너무나 이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애틋한 물품인데요. 그렇죠. 결론 말씀드리면 찾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찾았고요. 이 사연이 지금 알려지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거 좀 많이 좀 퍼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원래 사실 이 할아버지는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계양역 역사 그 바깥 안에서 이제 그 바깥에 길에서 그 가방을 두고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고 이제 경찰에서도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역사에서는 이미 가방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CCTV를 돌려보니까는 지금 결국은 이 전동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었고. 다행이네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다행인 거죠. 오히려 예. 사실 역사 밖에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못 찾을 확률이 높았을 텐데 그렇죠. CCTV 다시 확인을 해서 전동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렸던 사실이 확인이 됐고 예. 유심을 쓸 때 다행히 그 가방이 있고 USB가 있어서 이 소중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어릴 때 버스 정류장에서 이 필름 카메라 쓸 때였습니다. 졸업 사진을 찍은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그 카메라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봤던 게 지금 문득 떠올랐는데 이 할아버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분실 13일 만에 가방을 찾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내의 유품을 찾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연 자체도 훈훈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았다는 것도 연말에 훈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훈훈한 마무리네요.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